안녕하세요. 민사원연구소에서 통합사회를 가르치는 신철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따끈따끈하게 공개한 수능 통합사회 예시문항 25문제를 전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능 통합사회 예시문항이라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시험장에서 만나게 될 문제들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벌써 시간이 오전 1시 40분이 되었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 통합사회 내신 클리닉 친구들이랑 열심히 내신 준비를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은 피곤한 상태일 수 있는데 끝 문제까지 상세하고 친절하게 해설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끝까지 스트리밍 하시는 거 약속해주세요. 자, 1번부터 가시죠. 자, 1번은 여러분들 한창 내신 준비하고 계시죠? 2단원 문제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가브의 가상대화가 묘사가 되어 있는데, 자, 이 갑은 인간이 선택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고 했고, 행복한 삶은 가장 좋고 최고선이 떠오르시죠? 가장 즐거우며 윤리적이고 지성적으로 탁월한 삶이다. 탁월한. 그래서 여러분들은 덕을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름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겠죠. 아리스토라고 쓰겠습니다. 자, 1 갑시다.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은 쾌락이다. 여기까지만 봐도 에피쿠로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진정한 쾌락은 몸의 고통이었고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 아타락시아 나오니까 바로 에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사례가 밑에 주어져 있는데 A는 많은 돈을 가진 자산가이다. 육체적인 즐거움만을 행복이라 생각해서 매일 향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조언을 해주는 상황인데요. 1번부터 보시죠.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물질적 부는 행복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물질적 부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요, 필요합니다. 행복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긴 합니다. 이 외에도 출신 성분도 있고요, 공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좋다,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있으면 좋고, 이런 느낌이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행복한 사람의 행위에는 쾌락이 따르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자, 요 선지 같은 경우에는 말풍선만 잘 읽어봐도 되죠. 행복한 삶은 가장 좋고 가장 즐거우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2번 적절하지 못한 거 확인하고 가시고요. 자, 3번,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욕구를 충족하려는 시도는 항상 고통을 이야기한다. 그렇지 않죠.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쾌락으로 이어집니다. 에피쿠로스는 욕구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잖아요. 첫 번째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 두 번째가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마지막 욕구가 뭐예요?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였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세요.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에피쿠로스는 이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시험도 앞두고 있으니까 기억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3번은 적절하지 못한 선지가 됩니다. 자, 4번 넘어가시면은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쾌락이 삶의 목적인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아니요. 이 쾌락을 충족시킨 상태가 되면은, 그리고 이 쾌락이 충족된 상태를 영위하면은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에피쿠로스입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지 못하고요. 자, 마지막 5번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이 될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수긍이 되는 내용이죠.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를 하는 것, 그것이 덕인데 이 덕을 통해서 행복에 다다를 수 있다고 보았잖아요. 그런데 에피쿠로스 입장에서도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입장에서는 이 이성을 동반한 덕이라는 게 이성적 숙고를 통해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이 욕구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욕구들 중에서.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이성적 숙고, 이 이성의 기능을 도구로서 활용을 한 것입니다. 적절하다. 2번. 자, 다음 자료는 환경 문제에 대한 탐구 보고서의 일부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옳은 설명만을 고려합니다. 자, A 보니까 일단은 뭔가가 쌓인 언덕이 보이고요. 그리고 땅이 좀 갈라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B를 보면은 나무 동강, 나무가 쑥뚝 잘려 있네요. 그리고 C에는, 자, 지금 뭔가 조각조각들이 보이는데 좀 더 선명하게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설명을 좀 읽어봐야겠어요. 자, 플라스틱 비닐 등 쓰레기의 바다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C는 곧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해양 오염이다. 환경 문제 중에서 해양 오염입니다. 자, 요 B 같은 경우도 설명을 읽어보면 무분별한 벌복이었다. 나무 동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 보이시죠? 자, 화전 농업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열대림 파괴입니다.
자, 그러면 A는 지금 주요 원인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주목을 할 만하죠. 여기는 사헬지대가 되겠네요. 그러면 곧바로 우리가 이 A 문제가 사막하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다는 거 보고요. 선지로 넘어갑시다. 자, 기억. 비에 의해 생물종 다양성이 증가한다. 자, 열대림이 파괴되면은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이니까 생물의 다양성은 감소하겠습니다. 자, 니은. 해양오염은 해류의 순환으로 쓰레기가 집적되어 나타난다. 맞죠? 해류의 순환으로 쓰레기가 집적되어서 플라스틱 섬이 형성이 된다. 디귿. A는 B보다 영 강수량이 많은 곳에서 주로 나타난다. 사막화는요, 영 강수량이 이 열대림이 위치한 지역보다 훨씬 더 적죠. 그래서 적절하지 못하고요. 자, 그리고 가에는 과도한 목축 및 경작이 들어갈 수 있다. 자, 이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는 주요 요인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이 강수에 비해서 우리가 여기를 너무 많이 목축하는 데 활용하고 경작하는 데 활용해서 그래요. 자연의 재생 능력보다 더 많이 가축들을 방목을 해가지고 풀을 뜯어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개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농사 짓는데 써버리면은 이 강수량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막화가 일어나게 된다. 주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갑시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적절한 걸 우리가 찾았습니다. 니은율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3번 갑시다. 다음은 세계 문화권에 대한 온라인 수업자료 1V다. 그럼 문화권들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A는 유럽 문화권, B는 아프리카 문화권, C는 북아메리카 문화권,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남아메리카 문화권이죠.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아래 지문을 쭉쭉 읽어보면은 오세아니아 문화권이 나와 있네요. 지리적 범위 쭉쭉 나와 있고 다문화 역사 정책해서 20세기 초반엔 백호주의를 내세우며 이민을 제한했다. 아시아계. 자, 기억 보시니까 원주민의 자녀를 부모로부터 강제 분리하여 주류 집단의 언어와 생활 양식 등을 강요했다. 자, 일단 원주민 자녀를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하는 거는 원주민 자녀 강제 분리 정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진행하다 잘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공지사항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놓고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잘리는 부분이 있어도 그렇게 대조해가면서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원주민 자녀 강제 분리 정책을 해가지고 강요했다는 거죠. 자기들의 생활 양식, 문화를 강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1970년대에 백호주의를 폐지를 하면서 주류문화와 소수문화가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정책을 펼쳤다. 다문화 정책이 떠오르네요. 다문화주의.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니까요. 자, 기억은 소수문화를 주류문화로 동화시키려는 정책이다. 원주민 자녀 강제 분리 정책해가지고 언어 생활 양식 강요하는 거니까 적절하죠. 자, 2번 니은은 다문화주의 정책이다. 맞네요. 자, 3번 오스트레일리아는 A에 속한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A는 유럽 문화권이라고 했죠. 자, 유럽 문화권에 영국이 속해 있고 이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를 식민 지배했죠. 4번 B는 이슬람교 신자 수가 크리스트교 신자 수보다 많다. 자, 아프리카 문화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문화권에서는 크리스트교 신자 수가 압도적입니다. 6억 명 이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슬람교 신자 수보다 확실히 많다. 5번 C와 D를 구분하는 경계는 리오 그란데 강이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니까 자,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넘어갈게요. 가벨 사상가들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할 진술로 적절한 것. 자,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신유형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통합사회를 지도를 하면서 이런 문제는 처음 봤어요.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할 진술.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모두가 부정할 진술을 배제를 시키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합집합 성격을 가진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되는 거예요. 자, 갑부터 보시면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이구나. 그러면 지식 equals 힘이면은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이 떠오르셔야죠. 자, 이 베이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 하면은 이게 인간 중심주의적 자연관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을로 넘어가시면은 인간은 대지 이용을 윤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사실은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죠. 대지, 윤리, 누가 떠오릅니까? 레오폴드죠. 자,
이 레오폴드의 이야기, 대지는 단지 흙이 아니라 토양, 식물 및 동물이라는 회로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의 근원이다. 자, 대지는 에너지의 근원이다. 레오폴드의 대지윤리. 여러분들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오폴드는 그래서 인간이 이 생태계의 원오브 구성원이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시각에서 탈피해야 된다. 반대스럽죠.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보시면은 인간과 달리 자연은 어떠한 가치도 지니지 않는다고 나와 있네요. 자, 요거는 갑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갑은 자연을 사냥의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자연은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는 가치는 있네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고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의를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대지를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할 만큼 이 자연에 대해서 진심이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기억은 둘 다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나가리다. 자, 니은으로 넘어갈까요? 인간은 자연의 정복자가 아니라 구성원 중 하나일 뿐이다. 요거 레오폴드에 해당되죠. 그러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이컨은 여기에 수긍을 할 수는 없겠죠. 자, 좋습니다. 디귿, 인간과 자연을 차등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이성에 부합한다. 베이컨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시는데 레오폴드는 수긍할 수 없겠죠. 야, 어떻게 인간과 자연을 차등적으로 구별하냐? 우리는 하나의 원오브 구성체들이야. 이렇게 보셔야죠. 자, 그래서 디귿은 이 베이컨의 입장에서 맞는 것이다. 짚고 넘어가시고요. 리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을 활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자, 베이컨의 입장에서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자연을 활용해야 된다고 보았고, 자, 레오폴드도 마찬가지죠. 레오폴드, 인간도 자연의 구성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자연을 활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네, 인간도 이 자연에 속한 구성원 중 하나니까요. 그래서 이게 또 틀린 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서 문제를 잘못 봐가지고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들, 이런 실수 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제 갑시다. 5번, 다음 자료에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가부터 다 지역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을 하셔야겠죠. 지금 보니까 이 왼쪽 그림에 점이 3개가 찍혀 있어요. 하나는 중국 내륙 쪽이고 하나는 인도네시아. 자, 그리고 하나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찍혀 있는데, 자, 오른쪽 그림으로 넘어가시면은, 자, 다가 저는 곧바로 눈에 띄거든요. 지금 기온 편차라고 해가지고 기온 편차가 0인 걸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편차가 사실상 없다는 뜻인데 기온 편차가 뭡니까? 월평균 기온에서 연평균 기온을 뺀 것이죠. 그러니까 연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기온에 비해서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꽂히는 게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기후,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와 나가 남았는데, 이 가는 보니까 기온 편차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상당히 극단적으로 나타나죠. 1월에는 마이너스 20을 넘고요. 7월에는 20 가까이 됩니다. 플러스 20.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북반구의 겨울철이라고 부르는 1월에는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니까 상당히 춥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상당히 덥다.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강수 편차를 봅시다. 강수 편차는 기준이 뭐예요? 월 강수량에서 영강수량 12로 나눈 거를 빼준 거죠. 자, 그러면은, 자, 해당 달의 강수량이 평균적인 강수량에 비해 어느 정도 두드러지는가, 그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1월 보니까 연 평균적으로 내리는 강수보다 낮아요. 음이고요. 여기는 플러스죠. 자, 요 정도까지 특징을 일단 정리를 해두시고요. 뚜렷하게 딱 꽂히는 거는 많이 없으니까. 자, 나로 넘어가시면은, 자, 1월에는 기온 편차가 플러스로 나타나요. 그리고 7월, 북반구의 여름이라고 일컬어지는 7월에는 음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7월에 춥다는 것인데, 여기서 사실은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나가 남반구 지역이구나. 그러면 연결고리가 딱 정리가 되죠. 아, 이 가가 자연스럽게 중국 내륙이 되면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두 가지 특징들, 북반구의 겨울에는 춥고 북반구의 여름에는 따뜻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강수편차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겨울엔 확실히 비가 들어오고 여름에는 많이 오고 건조기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북반구 건조기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고요. 자,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은 다였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만 파악을 하면 되는데, 자, 지금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이미 특징 캐치할 수 있는 힘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1월부터 보시면은 강수편차가 어때요? 자, 북반구의 겨울. 근데 여기는 남반구라고 했으니까 남반구로 보죠. 남반구의 여름에는 비가 적게 오죠. 그리고 남반구의 겨울에는 강수가 많죠. 정리를 하자면, 자, 남반구의 여름에는 덥고 비가 적고요. 고온 건조. 남반구의 겨울에는 온난하고 비가 많이 온다. 자, 여기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온난수변이다. 자, 그러면은 자, 여름철에 고온 건조하고 겨울철에 온난수변하다. 여러분들 한창 3단원 공부하고 계실 테니까 아시겠죠?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자, 나는 지중해성 기후다. 정리를 해보죠. 지중해성. 그런데 남반구인 거 헷갈리지 마세요. 다는 열대 우림 기후라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시면 이 문제는 끝납니다. 전형적으로 세계지리에 많이 출제되는 문제가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2028 수능에서는 기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탐 9개의 영역의 수능 문제들이 이런 방식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별을 4% 해야만 하니까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1번부터 보시죠. 가는 남반구에 위치한다. 자, 북반구에 위치한 거 뻔히 우리 확인했고요. 2번, 나가 위치한 국가의 전통 가옥은 이동생활에 유리한 계르이다. 지중해성 기후랑 계르는 상관이 없죠. 오히려 가랑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3번, 다가 위치한 국가의 전통 음식은 향신료가 들어간 볶음밥이다. 그렇죠.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들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나시고랭 생각나시나요? 자, 4번, 다는 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죠. 요거는 그래프 상으로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5번, 가와 나는 모두 여름 강수량이 겨울 강수량보다 많다. 자, 가부터 보실까요? 가는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요. 자, 지울 거는 지우고 좀 선명하게 보자면은 나머지는 다 봤으니까요. 자, 겨울 강수량이 확실히 여름 강수량보다 적은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나로 가시면은 여기서 낚이기가 굉장히 쉬운데, 자, 요거 남반구였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자, 요거 반대로 보셔야 돼요. 7월이 겨울이고요. 1월이 여름입니다. 그러면은 여름 강수량이 겨울 강수량보다 적어요. 반례가 되겠죠. 여기 적다. 나는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5번도 틀린 선지가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남반구 케이스가 나오면은 이게 북반구랑 반대라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6번 갑시다. 도시화에 대한 것인데 옳은 거 찾으랍니다. 자, A, B는 각각 도시 촌락 중에 하나이고 가부터 다까지는 대한민국, 베트남, 영국 중에 하나래요.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 같더라도 사실은 결정적인 힌트를 이렇게 주잖아요. 자, 도시 촌락 중에 하나 우리는 고르면 되는 것이고, 물론 밑에 실마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얼마나 희망차요? 우리가 상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대한민국, 베트남, 영국도 밑에서 실마리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지문 본격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도시화 과정은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로 나뉜다. 도시화율은 도시와 촌락 인구, 국가 내 인구로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초기 단계 수치까지 줬습니다. 종착 단계 줬으면은 가속화 단계 수치도 알 수 있겠죠? 20% 이상, 80% 미만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가나다 이렇게 그래프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도시랑 촌락을 구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A, B 둘 중 하나가 도시 촌락이니까, 자, 대한민국, 베트남, 영국이 가나다를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 대한민국과 영국의 공통적인 특성, 도시화율이 상당히 높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A, B 구분은 끝납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세요. 2015년 기준으로만 보시면 돼요. 뭐가 많게 나타나야겠어요? 두 군데에서 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뭐냐면은, 아, 베트남이 아직까지는 도시화가 상대적으로 진전이 덜 됐구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가다가 대한민국, 영국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영국을 구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산업혁명 아시죠? 이 산업혁명이 시작된 곳이 바로 다름 아닌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산업혁명이 시작된 18세기 중반, 이때부터 도시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시화율이 1955년에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야 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가 영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이 되고요. 여긴 베트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선명해지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를 본격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1번, 영국은 대한민국보다 1970년대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다. 자, 영국은 산업화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거의 한 3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1955년, 1970년 이 무렵에는 상당히 산업화가 많이 진전이 된 상황이에요. 도시화가 많이 진전이 된 상황이다. 그래서 1번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 인구 증가율은 대한민국에서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 굉장히 빠르게 도시화가 이루어졌죠.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디귿은 기업보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디귿 뭡니까? 종착 단계예요. 자, 기업은 초기 단계고요. 그러면 기업이 당연히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겠죠. 자, 디귿은 기업보다 2,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습니다. 틀렸고요. 자, 3번. 베트남은 2015년에 니은에서 디귿으로 진입하였다. 가속화 단계에서 종착 단계로 진입을 하였습니까? 아니죠. 자, 지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도시 인구가 그 뒤에 단위는 조금 생략을 하고요. 2점 얼마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0몇 %라는 건데 이거는 가속화 단계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자, 그래서 종착 단계로 진입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4번. 대한민국은 영국보다 교회화 현상의 출현 시기가 이르다. 교회화 현상이라는 거는요, 도시화가 진전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나서 이 삶의 질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현 시기가 영국이 더 빠릅니다. 다가 더 빠르다. 자, 틀린 선지. 5번. 가부터 다 중에서 1955년의 도시화율은 다가 가장 높다. 그렇죠. 1955년 보시면 우리나라도 도시화가 덜 됐을 때고 영국이 가장 높은 상태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가실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많이 왔네요. 자, AC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 요인과 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다. 짐작을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A부터 순차적으로 봅시다. 유럽인들이 현지 음악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확산된 한국 대중문화의 음악도 일상적으로 즐기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SNS 통해서 문화가 확산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 변동의 요인이라고 했을 때는 간접 전파.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도 일상적으로 즐기게 되었다.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문화 변동이 일어난 거죠. 자, 변동의 양상이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병존입니다. 두 번째가 융합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동화인데, 한국 대중음악도라고 했으니까 병존이 적절한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는 지워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요인과 양상을 살펴봤고요. B는 가로 블랭크가 돼 있다. 자, C는 만주족이 한족을 정복하여 한족 남성에게 변발을 강요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족 남성의 상투 문화가 변발 문화로 대체되었다고 했는데, 요것은 여러분들, 자, 문화 요소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하게 됐을 때 이걸 접촉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걸 줄여가지고 접촉과 변동 줄여서 접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족을 정복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보셔야 돼요. 학교마다 이 내용을 다루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자, 요 강제적 문화 접변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하세요. 요거랑 대조되는 개념은 자발적 문화 접변이에요. 자발성이 들어가 있는 거. 요거는 만주족이 한족을 정복한 것처럼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자,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학생이 여기다가 리액션을 했어요. A는 기억으로 인해 문화 동화가 나타난 사례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자, 요인만 너는 옳게 설명했어. 자, 양상은 동화가 아니라 땡땡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요거는 병존이다.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것은 병존입니다. 그리고 기억도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죠. 요인을 옳게 설명했다고 선생님이 리액션을 했으니까 간접 전파다. 자, 봅시다. B는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융합의 사례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강제적 문화 접변이면서 직접적으로 만주족이 한족한테 이 변발 문화를 강요를 한 것이니까 이거는 직접 전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인은 직접 전파이다. 그리고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과는 대체가 되었다 했으니까 문화 동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병존, 융합, 동화 세 가지 양상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결과 나타난 게 여기서는 동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 경우 보면은 B는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융합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요인과 양상 모두 옳게 설명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 가에 들어갈 것은 직접 전파가 요인이 돼야 되고 문화 융합이 일어난 사례가 돼야겠죠. 이렇게 또 엮어줍시다. 자, 마지막 학생은 C에는 뭐가 나타나 있습니다 했더니 선생님이 요인과 양상 모두 옳게 설명했다.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C는 선생님이 분석을 했었죠. 자, 직접 전파. 자, 여러분. B는 직접 전파인 거고요. 선생님이 약간 정정을 할게요.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였어요. 자, 여기 C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간에 정복해서 직접 전파한 거 맞고요. 선생님이 설명 틀리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문화가 대체된 것이 문화 동화인데요. 자, 요거를 강제적 문화 접변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그래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변동의 요인이 있으면은 이 요인이 작용을 해가지고 변동이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강제적 문화 접변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자발적 문화 접변이다. 이렇게 일컬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 4단원 내용 공부하실 때 요인, 변동, 그리고 접변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리를 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가지고 이 C에 올 거니까 옳게 설명하려면은 요게 직접 전파 그리고 동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A와 달리 C는 발견에 의한 문화 변동의 사례이다. 자, A는 뭡니까? 간접 전파였죠. C는 직접 전파였습니다. 발견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조금 더 풍성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문화 변동의 요인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화 변동의 요인 같은 경우는 내재적 요인하고 외재적 요인이 있다고 했죠. 자, 이 외재적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직접 전파, 간접 전파. 매체를 타고 전파가 되면 간접 전파, 아니면 직접 만나가 전달이 되는 거면 직접 전파. 그리고 이 내재적 요인에는 발명과 발견이 있다고 했어요. 발명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 사회 내부에서요. 그리고 이 발견은 있었는데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 새로운 걸로 찾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시를 살짝 들어보자면 훈민정음 같은 경우는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을 필두로 이게 창제가 되었죠. 그래서 발명의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불 같은 경우는 발견의 예시가 될 수 있겠어요. 세상에 미리 존재하고 있었는데 인류가 이 불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그거는 발견이라고 봐야겠죠. 자, 여러분들 요 정도, 뭐 바이러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존재했잖아요.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기억에는 직접 전파가 들어간다. 기억, 아까 말씀드렸죠? 간접 전파라고. 여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SNS. 3번, 니은에는 문화융합이 들어간다. 니은 병존이라고 했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가인은 멕시코에서 토착신앙과 에스파냐인이 들여온 가톨릭교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성모상이 탄생하였다. 자, 가는 여기 학생 B가 설명한 것인데 직접 전파랑 문화융합이 나타나야 된대요. 그런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토착신앙과 가톨릭교가 결합했다. 근데 이 요인이 뭐냐면은 이건 살짝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멕시코가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러면서 직접 전파가 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종교라는 문화 요소가 서로 결합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성모상이 탄생하였다. 그러니까 각자의 정체성이 유지가 된 채로 합쳐진 거죠. 그러면은 융합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주 적절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실 만한 게 여기 멕시코 몬테레이시 과달루페 성모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달루페 성모상.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틀린 선지일 텐데 당연히 나에는 자극 전파로 인한 문화 병존이 들어갈 수 있다. 나와 위치가 마지막 학생 이야기죠. 여기에는 직접 전파랑 동화가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선생님이 기록을 해뒀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8번 가시죠. 다음 대화에서 갑부터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갑은 A국은 여성이 부모의 허락 없이 혼인하는 행위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금지한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A국은 후진적인, 이게 포인트야. 자, 후진적인이라고 했으니까 문화에 대해서 가치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나라를 본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어요. 자, 을 보시면은 저는 갑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일단 자문화 중심주의는 아니야. 그리고 A국의 문화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오시면은 문화 상대주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문화 상대주의에 대비해서 자문화 중심주의를 문화 절대주의 안으로 카테고리에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병은요, 저는 을과도 생각이 다르대요. 그래서 배우자 선택의 문제는 무슨 관점? 인권의 관점. 그리고 인권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당연한 권리니까 개별 사회나 국가를 초월해서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자, 요거 보시면은 보편윤리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키포인트를 찾았으니까 선지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1번 자문화 중심주의 입장에서 모든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고 보지 않죠.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가 아니라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자, 병은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나 원리가 존재해야 된다고 본다. 맞죠? 보편윤리에서는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나 원리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4번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보편윤리는 인권이 헌법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요거는 문제만 잘 읽어도 피해갈 수 있는 똥이에요. 자, 보시면은 개별 사회나 국가를 초월하여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헌법을 초월할 수도 있는 겁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갑을병 모두 인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한다. 그렇지 않죠. 갑이 예외 사례가 될 수 있겠어요. 자, 9번 다음 자료는 교통발달에 따른 지역변화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것만 골라라. 옳은 것만. 자, 페마렌벨트 해저터널 공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덴마크랑 독일을 연결하는 것인데 도로와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터널이랍니다. 자, 기존의 여객선 노선을 대체하는 것인데 자, 이에 따라서 레드부 지역 주민의 뭐가 예상이 되고요. 또한 B도로 이용 시 이동거리가 현재 이용 중인 A도로에 비해 약 160km 단축된대요.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B도로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확실히 짧죠, A에 비해서. 그래서 코펜하겐과 함부르크 간의 육상 물류비 크게 절감될 것이고 자, 한편 일각에서는 해저터널 완공 후 교통발달을 위한 빨대 효과를 우려하기도 한다 하는 것인데 이 빨대 효과 모르시면 기억해 두세요. 자, 대도시가 있고 주변 지역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대도시의 영향력 때문에 주변 지역의 인구와 경제력이 여기 대도시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아시겠죠? 빨대 효과, 대도시 쪽으로 인구 경제력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선지 봅시다. 자, 기억.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코펜하겐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다. 자, 한번 볼까요? 해저터널이 덴마크와 독일을 도로와 고속철도로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객선 노선을 대체하는 것이니까 접근성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직통으로 이렇게 뚫는 것이니까 맞는 선지고요. 자, 니은. 기억에는 동그라미 기억에는 대도시의 인구와 경제력이 주변 중소도시로 분산되는 현상이다. 빨대 효과는 반대입니다.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인구와 경제력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고요. 자, 디귿. 가에는 생활권 확대가 들어갈 수 있다. 레드부 지역 한번 볼까요? 레드부 지역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요 도로가 활성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생활권 확대 들어갈 수 있겠죠. 적절합니다. 자, 리을.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함부르크와 코펜하겐 간 이동 소요 시간은 A도로가 B도로보다 짧을 것이다. B도로가 훨씬 짧다는 거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문제는 기억 디귿으로 2번 해결할 수 있습니다. 10번 가실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 자, 공께서 저희를 기꺼이 도와주신다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왕은 가톨릭 우대 정책을 펼치고 제임스 2세에 대한 내용이네요. 빨간색으로 쓰긴 좀 그러니까 제임스 2세. 의회의 동의 없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종교자유 재산과 관련한 국왕의 정책에 불만이 큽니다. 우리 한국 사람 20 중 19은 변화를 갈망합니다. 의회에서 자, 네덜란드 오렌지 공화대 제발 우리나라로 와서 지금 제임스 2세 폭정을 막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대목이죠. 자, 요 대목을 읽으면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되는 게 명예혁명이에요. 무혈혁명으로 유명한 명예혁명 1688년에 있었죠. 자, 이 서신을 받고 이 오렌지 공이 영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명예혁명을 완수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1688년 일이고요.
그래서 해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후 윌리엄과 메리는 공동왕으로 추대되었으며 의회 요구에 따라 가가 있었다. 자, 보통 여기에 나온 내용이 명예혁명입니다. 명예혁명이 아니고 권리장전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명예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권리장전. 요거는 1689년에 제정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적절한 내용 1번부터 봅시다. 인민헌장을 발표하였다. 자, 요거는 뭡니까? People's Charter. 자, 차터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 차티스트 운동 1838, 1848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권리장전을 승인하였다. 맞죠?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하였다. 요게 뭡니까? 사회권과 관련한 부분이죠.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최초로 헌법에 사회권을 명시하였다. 이렇게 유명하죠. 1919. 자,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을 공포하였다. 요거는 유엔이죠. 1948. 자, 그리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자, 여러분들 요 내용들 다 기억나십니까? 공부한 친구들도 있고 학교에서 안 달아서 공부 안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상식적으로 조금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편해요. 자, 프랑스 혁명. (1789) 이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미국 독립혁명은 언제인가요? 이건 빈출되니까 학교 내신 문제에서도 2학기 때 만나게 되실 거예요. 1776. 좋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자, 11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군사훈련을 받던 갑은 훈련소 측으로부터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다. 갑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압적 조치에 의해서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였다. 자, 헌법소원을 청구를 한 것이네요. 어떤 기본권을 침해받았습니까? 종교의 자유, 자유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래 사례는 을이 국회의원이 꿈이었는데 검정고시 합격하고 수시모집에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시모집 요강을 보니까 지원하는 수시모집 요강을 보니까 검정고시 출신은 안 된대.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겠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기본권. 요거 뭡니까? 평등권이죠. 요걸 침해받았다고 또 심판을 청구했어요. 요게 바로 또 헌법 소원이죠. 국민이 직접 이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를 한 것입니다. 이 헌법 소원도 유형이 나뉘어요. 그 중에서 권리구제, 기본권을 구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헌법재판소가 요거를 심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시면 기억은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로서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요거를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소극적 권리라고 하죠. 간섭받지 않을 권리. 근데 막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 국가한테 이거 막 보장을 해줘 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적극적 권리. 정리를 해두시고 니은. 자, 2번 니은은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기본권이 아니고요. 평등권입니다. 평등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번 기업과 니은 모두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법률적 근거가 없어도 제한될 수 있다. 틀린 표현이요.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기억을 해둘 만한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열거되지 않았다. 아는 이유로 경시하면 안 된대요. 자, 정정을 할게요. 이게 1항 내용이요.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1항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사실은 제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2항이에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요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어요. 뭘로써 제한될 수 있냐면 법률로서.
이게 2항의 내용인데 뒤에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이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어요. 필기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은 3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유권과 평등권 모두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법률적 근거가 없어도 제한될 수 있다?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좋습니다. 이 부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는 외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4번 갑과 달리 을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지닌 기본권을 행사하였다. 자, 수단적 성격을 지닌 기본권을 행사한 거는 갑과 을 모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헌법 소원을 했기 때문이죠. 이게 청구권에 해당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을과 달리 갑은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자, 둘 다 신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선생님이 1번을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가가지고 답이라는 걸 명확하게 너희들한테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 여하튼 간에 1번 정답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극적 권리다. 자, 12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료를 잘 봐야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했어요. 이번 예시문항에서는. 자, 그래프에 제시된 국가의 난민들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난민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은 주류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있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 다행히 국제사회 행위 주체 A, B가 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제연합과 같은 A, 뭡니까? 국제기구죠. 이 국제기구는 국가 간 협의체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 볼까요? 국제 엠네스티,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민간 주도로 구성이 되었다. 요거는 비정부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특히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체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2013년 인구 10만 명당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제시된 국가 중 베네수엘라가 가장 적다. 자, 이 그래프를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볼 것인데, 자, 베네수엘라는 보시면은 2023년도 네모에 주목을 해서 봤을 때 시리아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시리아보다 적은 수준이니까 여러분들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틀린 표현, 시리아가 가장 많다가 아니라 가장 적다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베네수엘라는 가장 적은 게 아니에요. 앞에서 두 번째 맞네요. 니은 각 국가 인구 중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2014년과 2023년 간 비율 차이는 시리아보다 우크라이나가 크다. 한번 볼까요? 자꾸 시리아 하니까 시리가 반응을 해가지고 되게 재밌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시리아는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요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2014년과 2023년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죠.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훨씬 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기억은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한다. 난민이죠. 난민 같은 경우는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A와 달리 B는 국제법을 바탕으로 가입국 간 합의를 통해 활동한다. 정확히 A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고요. 니은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3번이 정답이 되시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13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 사회계층 양극화를 주제로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요게 뭡니까?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 수준 보장하는 거 공공부조예요. 자,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중 하나인 공공부조가 효과적으로 기능한 사례, 요 사례죠. 자, 디귿 앞뒤로 읽어봅시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를 통해 형성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 이게 이제 공동체주의적 관점이죠. 자, 리을로 갈게요. 장애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원을 분배하는 방안을 조사하겠다. 자원을 분배할 때 분배적 정의에 관한 내용인데, 업적에 따라서 분배할 수도 있고
능력에 따라서 분배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이렇게 사회적 약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원 분배하는 거 필요입니다. 마지막 미음, 국토개발 초기 단계에 시행했던 정책. 국토개발 초기 단계에는 낙수 현상을 노렸어요. 그래서 거점을 개발하는 정책을 펼쳤죠. 도시 거점들을 개발한 다음에 거기를 충분히 성장을 시킨 다음에 그 효과들이 이렇게 각 지역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자, 거점을 개발하는 정책을 펼쳤다. 요거 정리를 했고요. 자, 선지로 갑시다. 1번, 기억은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해당한다. 자, 일단 넘어가시고요. 2번, 니은으로 기초연금을 통해 빈곤에 처한 노인 가구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건 아주 적절한 내용입니다. 자, 1번 한 번에 모아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3번, 디귿은 사회적 존재로서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보다 독립적 자아로서 개인과 자유의 권리를 강조한다. 요거는 자유주의 입장에 가까워요. 그래서 공동체주의가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자, 리을에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보다 업적에 따른 분배를 강조할 것이다.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니까 이거 틀린 내용이고요. 5번, 미음의 사례로 비수도권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공공기관을 이전한 것. 자, 요거는요,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는 거는 이제 산업화가 충분히 진전이 되고 나서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케이스로.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을 예로 들었을 때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불리는데,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안 좋은 쪽에 위치한 요 집단을 위해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걸 보고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하는 것이지, 이 저소득층의 생활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자, 공공부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적극적 우대 조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공부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랑 아울러서 기억을 해둘 만한 게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야. 그래서 요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있어요.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현물, 실물로, 실제 서비스로 이 도움을 국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인데, 뭐 육아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출장 서비스, 이동할 때 편의성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공공부조 예시를 좀 더 내가 들어주고 싶어. 이게 기초연금이 있고 의료급여도 있고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부조,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거. 인간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되잖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14번 넘어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자,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시민은 법과 정책이 부정의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부정의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따라야 된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가 부정되는 것을 묵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시민은 법이나 정책이 심각하게 부정의할 경우 불복종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시민불복종이다 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1번부터 보실까요? 부정의한 법일지라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이 시민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들이 모두 통하지 않았을 때 최후로 사용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 그럼 그 전에 시도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시민불복종으로 간주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자, 비폭력도 시민불복종의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비폭력의 방식으로 행사가 되어야 돼요. 3번, 시민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하여 헌법체계에 저항하는 행위예요. 자, 시민불복종이라는 거는 헌법체계에 저항을 한다. 요 내용이 틀렸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법률이 있다면은 잘못된 법률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헌법이 기본적으로 나의
권리를 침해를 한다. 그러면 요즘에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아까 이야기했던 헌법 소원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헌법 체계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법에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은 처벌이 따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위법행위예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속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처벌을 감수. 마지막 5번인데 기본적 자유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체제 유지를 위한 준법 의무와 충돌할 때 시민 불복종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본적 자유를 보장을 받고 싶은데 인도에서 마하트마 간디도 이렇게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를 했잖아요. 우리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을 받고 싶은데 탄압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자, 처벌받을 거 감수하고 따르지 않을래. 법적인 처벌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알리고 싶어.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하는 것이다. 하면은 이 문제도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겠죠. 자, 15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 전형적인 이 생활윤리 같은 문제예요. 자, 갑부터 보시면은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 원초적 입장 이야기가 나왔고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 이야기가 나와서 정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연적 여건을 알지 못한다. 원초적 입장이니까요. 이거는 룰스, 정의 원칙입니다. 자, 을은 보시면은 개인은 자신의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지닌다. 이것은 노직의 소유 권리론이죠. 자, 노직이 주장하는 것은 취득과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은 그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랬을 때 A, B, C.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기억부터 보시죠. 지금 적절한 것만을 골라야 되는데 A 입장, 롤스만 동의를 해야 돼요. 정의의 원칙은 우연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합의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 노직은 이 원초적 입장이라는 거 애초에 수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우연성이 배제된 상황이라는 거, 이런 것 자체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주 적절한 A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니은 분배 결과의 정당성 여부는 분배 과정의 정당성에 달려있다. 자, 요거는 노직과 어울리는 거죠. 취득과 분배 과정의 정당성에 달려있다. 물론 풀리 노직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소유권리론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디귿 최대 다수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소수자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B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죠. 둘 다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냐 했을 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롤스도 최대 다수의 복지가 증진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수자한테도 이익이 되어야만 그건 정당화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차등이라는 게. 그리고 노직은 건드리면 안 된다. 정당하게 취득을 했거나 이렇게 이전을 받았던 거라면은 절대적으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리을로 가실게요. C. 노직만의 입장이냐 이건데 개인은 자기 노동의 산물에 대해서만 소유 권리를 지닐 수 있다. 아니죠. 노동이 아니어도 이전 과정이 정당했다면은 그러면은 소유 권리를 지닐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의 선을 비롯한 어떤 다른 선을 증진하기 위해 가해질 수는 없고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져야 된다. 좋습니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무슨 전시효과가 있어가지고 본보기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벌을 가해야 된다. 자, 이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는데 인간은 물건처럼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가 없다.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다.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칸트의 형벌이론입니다. 쭉쭉 읽어볼게요. 또한 형벌의 본질은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가하는 거에 있으며 응당한 보복. 공적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동등성의 원리이다. 그러니까 응당한 처벌을 가해야 되는 거고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그만큼. 그리고 전시효과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했기 때문에 벌받는 거다. 이게 바로 칸트 형벌이론의 정수이죠. 그래서 살인했다면 반드시 죽어야 돼. 왜냐면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응당받아야 될 대가는 내가 죽는 것이죠. 살아가지고 무슨 형벌을 주는 거는, 그러니까 살인을 했는데 뭔가 살아가지고 무기징역을 때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동정성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재밌죠? 여기서 지식을 하나 또 얻어가시고 1번부터 볼게요.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그의 존엄성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된다. 그렇죠.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했죠. 1번 정답입니다. 이게
통합사회 범위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거, 학교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 시험의 범위가 수능에 있어서는 충분히 확장될 수 있다, 심화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칸트 속성을 잘 알고 계시면, 칸트 철학의 속성을 알고 계시면 이 문제도 풀어낼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고, 2번, 형벌은 개인의 선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선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다. 안 된다고 했죠. 전시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 자,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형벌은 있다고 보았고, 똑같이 해주라고 했죠. 범죄자가 형벌로 인해 받는 고통은 그가 범죄로 인해 끼친 해악을 능가할 동등성의 원리 살펴봤었습니다. 살인에 대한 사형 이해의 형벌은 범죄 예방 효과가 감소하므로 교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자, 범죄 예방 효과가 감소하니까 교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인에 대해서 사형 이외의 형벌을 내리게 되면은 여기에는 동종성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17번. 미출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인데 시기를 먼저 파악하셔야겠죠.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이 새로운 동력으로 사용되기 전까지 지속된 시대. 이때 언제입니까? 일단 대항해 시대라 말이 좀 입 밖으로 떠오르죠. 그리고 서유럽의 통치자들이 본인의 권력 강화를 위해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하고자 했다. 절대왕정 떠오르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통치체제 확립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교역을 장려했다. 중상주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상업을 중시했습니다. 일부 상인에겐 그래서 세금 내라는 조건으로 특혜를 부여했고, 이러한 제휴를 통해서 통치자도 상인도 무임무인 관계를 수립을 했습니다. 금가은을 확보해서 많은 함선을 만들고, 자, 이 금가은 확보가 굉장히 이 중상주의에서는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절대왕정을 떠받드는 힘이 됐었죠. 금가은을 확보한다. 물론 이게 뒤이어서 산업혁명이 전개가 되면서 아, 생산력이 중요한 곳이구나 하면서 깨지게 되었지만 이 논리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너무나도 금은 확보에 열을 올리는 나머지 금과 은이 신대륙에서 한없이 발견이 되게 되니까 물가가 엄청 치솟은 기억도 있었죠. 그게 바로 가격혁명입니다. 여하튼간에 자, 그래서 여기 어울리는 시기입니다. 했을 때 1번, 2번까지 보시는 거예요. 1번, 대공황이 발생하였다. 자, 여러분, 대공황은요 20세기 초반 이야기입니다. 1930년대 얘기를 하죠. 독점 자본주의가 등장하였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점 자본주의의 모순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터진 것이 대공황,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중상주의 정책이 확산하였다. 요게 맞는 말이죠. 4번,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이 일어났다. 요거는 1973년하고 1979년에 제1차, 제2차 석유 파동을 지칭하는 거예요. 제1차 석유 파동은요, 요거는 아랍 산유국들 이익 문제 때문에 이 공급이 조금 불안해지면서 일어나게 된 파동이고요. 2차는요, 이 이란혁명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지정학적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석유 생산, 이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또 파동이 일어난 게 제2차 석유 파동이다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5번, 서프라임 모기지가 증가했다. 자, 이거는 2000년대 초중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본격화된 게 선생님 기억으로는 2007년도야. 2007년도부터인데 2007년도, 2008년도 그 이전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했겠죠. 그래서 초중반이라고 선생님은 설명을 했고요. 자, 18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폭력을 예방하고 제거하려면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필요하다. 그리고 처방까지 필요하다. 이게 바로 갈퉁의 이론입니다. 갈퉁의 평화. 그래서 갈퉁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폭력에는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세 가지 유형의 폭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지문에도 나와있죠. 어느 꼭지점에서도 시작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폭력이 삼각형을 구성을 하는데 그 어느 꼭지점에서도 이 폭력이 시작될 수 있고 다른 꼭지점으로도 쉽게 전달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폭력들로부터 평화를 구축하는 건 어떤 건지 우리 살펴보자. 구조적 평화와 문화적 평화를 구축하는 활동과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평화는 과정이다. 그리고 갈등을 비폭력적이고 창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만 잘 읽어도 풀 수가 있는 구석이 있어요. 자, 일단 기억부터 보시고 나중에 상세한 설명을 할게요. 집단 간 갈등은 무조건 회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죠. 오히려 예방하고 제거해야 된다. 이런 적극적인 입장이 나와 있어요.
니은 정치적 억압을 줄이면 구조적 폭력이 감소한다. 자, 이 정치적 억압 그리고 착취가 이 갈퉁이 얘기하는 폭력의 일환이에요. 특히 이 구조적 폭력에 해당이 되는데 억압과 착취가 구조적 폭력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부분을 줄이면은 자연스럽게 구조적 폭력은 감소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에 정당화 이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살펴봤던 다른 꼭지점으로 쉽게 전달된다 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이 문화적 폭력은요,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기도 해요. 문화적 폭력의 예시를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언어, 종교, 예술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폭력을 가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야. 재밌죠? 좋습니다. 대외적 선제 공격은 평화를 구축하는 활동이 될 수 없습니다. 갈퉁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건 직접적 폭력에 해당이 되겠죠. 직접적 폭력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폭행 그리고 테러, 전쟁 같은 게 곧바로 직접적 폭력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갈퉁의 입장에서는 폭력을 이런 폭행, 테러, 전쟁으로 일컬어진 직접적 폭력 그리고 억압과 착취로 일컬어지는 구조적 폭력 그리고 언어, 종교, 예술 등으로 폭력이 행사가 되면은 문화적 폭력 이렇게 구분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요 세 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요. 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직접적 폭력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요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를 소극적 평화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갈퉁이 강조하는 부분은 찐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소극적 평화뿐만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고 문화적 폭력을 제거하는 적극적 평화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러면 정답은 곧바로 니은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자, 어려운 내용들 우리 지금 충분히 잘 헤쳐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몇 문제 남았는데 자, 신속하게 그리고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19번.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경제 파트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부터 C까지는 각각 정기예금, 주식, 채권 중에 하나라고 했고 자, 갑은 금융상품 A, B,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할 것이고 편익과 기회비용만을 고려해서 선택한대. 명시적 비용은 있다 없다? 없다. 자, 편익은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화폐 단위로 평가를 한 것이다. 편익은 주관적 만족감을 금전화한 개념이에요. 금전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돈으로 표시돼야 되는데 이거야.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A는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우리가 A, B, 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A, B, C가 뭔지를 알아야겠네. 자, 근데 특징들을 보니까 A부터 보면은 편익이 90이고 이자 수익이 있고 시세 차익이 없어. 자, 이자 수익은 있는데 시세 차익이 없다. 요거는 여기 지금 실마리를 정기예금, 주식, 채권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정기예금이라고 보고 있어. 그렇죠? 정기예금은 이자는 받을 수 있고 시세 차익을 거둘 수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 B는 이자 수익은 없고 시세 차익은 있어. 자, 이자는 못 받는데 시세 차익 거둘 수 있는 거 주식이죠. 자, 나머지 C인데 이자 수익도 거둘 수 있고 시세 차익도 거둘 수 있다. 채권이죠. 채권은 금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만기가 되면은 약속된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시세 차익은 채권을 또 사고 팔 수가 있잖아. 그래서 사고 파는 그 거래 과정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정기예금은 배당 수익 기대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 안 받고요. 일반적으로 주식은 정기예금에 비해서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자, 채권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100만 원이다. 여기서부터 기회비용 중에서 암묵적 비용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행히 명시적 비용은 없다고 했잖아. 그럼 그건 고려를 안 해도 되고 채권 선택의 암묵적 비용만 따져주면 되는 거죠. 채권이 C였으니까 자, 요거 선택하는 거 다음으로 편익이 큰 거 바로 A죠. 그래서 90만 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5번 보니까 정기예금 선택의 기회비용과 주식 선택의 기회비용이 같다고 했는데 요거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자, C가 사실은 편익이 제일 높으니까 요게 제일 매력적인 선택지이고 지금 명시적 비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게 편익이 제일 큰 게 곧 합리적 선택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A랑 B는 비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결국에 암묵적 비용으로 A와 B 모두 이 C를 선택했을 때 거둘 수 있는 편익이 자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5번 넘어가죠. 20번 이 문제도 되게 신박하네요. 자, 세계 도시에 대한 것이고 A부터 D 기능에 해당되는 지표로 옳은 것. 지금 실마리들이 지문에 계속 주어지고 있죠.
세계 도시에 대한 내용이고, 자,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6가지 항목에서 70개의 지표를 활용해서 산출한 점수로 순위를 발표했대.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선생님이 체크 표시한 데가 순위야, 순위. 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은 진짜 까딱하다가 틀립니다. 자, 종합순위 1위 도시는 문화교류에서 1위를 유지했대. 1위 도시 문화교류에서 1위. 허브 공항효과 때문에 접근성에서도 1위. 2위 도시는 경제 및 연구개발에서 1위. 거주와 환경에서는 30위권으로 밀려났다. 자, 한번 그러면은 아래 그 도식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2가지 항목에서 1위한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뉴욕 보이시고요. 런던 보이시죠? 나머지는 없어요. 1위 후보가 뉴욕이랑 런던. 1위 후보예요. 자, 그 다음에 2위 도시 특징이, 자, 경제 및 연구개발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거주 환경에선 30위권으로 밀렸다. 30위권으로 밀렸는데 찾아보죠. 얘네밖에 없죠. 그러면은 거주와 환경이 30위권, 여기가 2위 도시라는 말이겠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런던이 1위 도시가 되는 것이고, 런던은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죠. 문화교류하고 접근성에서 1위에 올랐다고 했는데, 요거 아니면 요거가 문화개발, 문화교류, 접근성이겠죠? 요 정도 확인하고 가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갈게요. 3위 도시는 해외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문화교류에서 3위로 올랐고, 거주와 연구개발에서도 3위를 차지했다. 자, 3위 2개인 거. 도쿄밖에 없네요. 3위 도시. 그러면은 파리가 4위이겠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A부터 D 기능에 해당하는 지표를 찾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확정 지을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1위 도시에서 문화교류가 1위고, 그 다음에 접근성에서 1위라고 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1번부터 보시면은 문화교류 접근성이 A랑 D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접근성 측면에서 국제시장 노선수 말이 되죠. 외국인 방문자 수로 문화교류 말이 되죠.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여기선, 자, 국제 직항 노선수에서 말이 된다고 했어요. 특허 등록 건수는 문화교류라고 보기 어렵겠죠. 문화교류가 나와줘야 되는데. 좋아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도 있을까요? 자, 외국인 방문자 수가 먼저 나온 거 여기 있네요. 그런데 뒤에 오는 게 뭐밖에 없어요? 세계 500대 기업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답으로 바로 찾을 수 있는, 추출할 수 있는 게 1번이네요. 그러면 나머지 B만 C, BC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야, 이게 시간이 좀 되니까 말이 꼬이네. 자, BC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BC는 뭡니까? 환경, 거주, 문화교류, 접근성 나왔어요. 그러면은 거주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환경도 빠져 있죠. 거주 환경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sorry, 거주 환경은 받고, 그러면 우리한테 남은 게 연구개발, 그리고 경제이네요. 자, B 보시면은 사실 해당되는 게 세계 500대 기업수. 그러면 경제랑 매칭이 됩니다. 자, 확실히 세기를 받고 싶으시면은 여기 런던으로 가보시면 되죠. 런던에 대해서 경제 언급된 거는 없네요. 그러면 자, 연구개발을 보시면 되겠어요. 연구개발 특허 등록 건수 맞고요. 연구개발에 해당되는 녀석, 종합순위 2위 도시가 1위를 차지했다고 했으니까 여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1번이 답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봤네요. 자, 21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상황 1, 상황 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교육조건 문제인데, 여기서는 교육조건을 따져주는 거는 없고요. 그냥 비교의 선에서 끝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 고전적으로 통합사에서는 경제 파트, 법 파트 어렵죠. 경제 파트, 법 파트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예시문항에서 조금 그 세계와 평화 비중이 커졌고 경제랑 법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경제와 법에 대해서 긴장감을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 가봅시다. 상황 1, 상황 2를 분석해야 되는 건데, 요거 분석하고 가면 되게 쉬우니까 선생님이 비교 의 도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황 1 같은 경우는 각국이 X제 한 단위 생산하는데 사람 1명 필요하고 Y제 2명 필요하죠. 그러면 X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X1기라고 쓰겠습니다. 도출할 수가 있는데, X제 생산 한 단위 생산하는데
들은 한 명을 y제에다 투영을 하면은 y제 2분의 1 단위를 생산할 수 있었죠. 이렇게. 이게 갑이고요. 을은요. x제 한 단위 생산하는 기회비용 찾아봅시다. 자, 2명 들어가는데 그걸 y제에 태웠으면 y제 2개 만들 수 있었죠. 이게 상황 1이에요. 상황 2는요. 자, 공간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갑 x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여기는 반대네요. 여기서는 y제가 2개예요. 자, 그리고 을은요. x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자, 2명을 y제에다가 태웠으면 3분의 2개. 이렇게만 표현을 해주시면 누가 비교율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요. x제 한 단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포기할 게 더 많은 사람 을이니까 갑이 x제에 특화하는 게 맞아요. 1번 상황은요. 을은 당연히 y제에 특화하는 게 맞고요. 2번 상황에서는 반대죠. 을이 x제에 특화하는 게 맞고요. 색깔을 다르게 합시다. 여기는 y제로 가야겠죠. 자, 1번부터 봅시다. 상황 1에서 각국은 x제와 y제의 생산에 모두 절대 우위를 간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은 x제와 y제 만드는 데 있어서 각국이 을국보다 사람을 절대적으로 들들여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자, 상황 2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절대 우위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절대 우위 가지고 상황 2를 보면요. 각국이 그냥 다 만들어야 돼요. 각국이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모든 재화 생산에 있어서요. x제 만드는 데는 1명밖에 안 들고 y제 만드는 2명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교역이 일어나는 이유를 절대 우위로 설명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그래서 비교 이론이 필요한 거죠. 자, 3번. 상황 2에서 무역 x제 한 단위 생산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y제의 양은 각국의 을국보다 많다. 자, 상황 2 선생님이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자, 각국이 을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x제 한 단위 생산을 위해 포기해야 되는 y제 양. 각국은 2개, 그 다음에 을국은 3분의 2개입니다. 상황 1과 상황 2에서 4번 보고 있는데요. y제를 특화해서 생산한 나라는 모두 각국이다. 아니죠. 번갈아 가면서 나타났어요. 자, 상황 1과 상황 2 모두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비교 우위로 설명할 수 있다. 5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선생님이 잠깐 이건 정정을 하겠습니다. 상황 2에서 x제 한 단위 생산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y제 양은 각국이 을국보다 많다.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정정할게요. 이 3번은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표에 집착을 했는데, 자, 포기해야 하는 y제 양 각국이 을국보다 많은지 봅시다. 진짜 선생님이 큰 실수를 했는데 지금 똑같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선생님 계산 잘못하셨어요 라고 외쳤던 친구들은 잘하신 거예요. 2분의 1개죠. 자, 원테이크로 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깔끔하게 정답은 5번이 되시겠어요. 상황 1과 상황 2 모두에서 무역이 발생한 이유를 비교 우위로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상황 1 조금 더 딥하게 보시면은 갑이 x제 생산의 비교 우위가 있고요. 을은 y제 생산의 비교 우위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시면은 갑이 x제 생산의 비교 우위가 있고 을이 y제 생산의 비교 우위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왜냐면은 갑이 x제 한 단위 생산하는데 포기해야 되는 y제 양이 더 상대적으로 적으니까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뭐 간단한 문제인데 계산은 주의를 해주시고요. 22번.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인데, 이 다음 문서는 여러분들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그리고 남측의 연합 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한, 자, 그리고 경제 협력, 요것들을 키포인트로 삼으셔가지고 6.15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000년의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번부터 보시죠. 미국과 소련 간 냉전체제가 형성되기 이전에 합의되었다. 냉전체제 1950년대 이야기인데 틀린 이야기죠. 평화통일을 위해 사회 문화적 교류가 필요함을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25 전쟁을 일단락하는 정전협정과 같은 연도에 발표되었다. 자, 아니죠. 2000년도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무형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유무형의 방안 언급을 해볼까요? 자,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해. 그리고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해.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적 차원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있고요.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협력이 있습니다. 이게 유형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무형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을 많이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마지막, 남북한의 정치체제 통합 없이는 상호 신뢰가 가능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체제에 통합하지 않고도 그냥 공통성이 있다고만 인정을 하고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화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 친척 방문단 교환하고 장기수 문제 해결하고 경제협력하고 이렇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고요. 23번 옳은 설명만을 고르랍니다. 중국에서 연구 사업으로 진행한 기억이 한중 양국 간 주요 현안으로 부각된 것은 뭐 어쩌고 저쩌고 공개하면서부터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대요. 자, 위치가 보니까 중국 동북지방입니다. 그래서 중국 측은 고구려에서 문제가 양국 간 중대 현안으로 대두된 것에 유념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 동북공정 문제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포인트로 기억부터 보시면은 기억엔 발해사 연구를 포함하였다. 그렇죠. 동북공정에 발해사 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엔 태정관 지령문을 근거로 삼았다. 자, 요거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문제예요.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 확인하시고 디귿 A지역에는 냉대기후가 나타난다. A지역 어딥니까? 동북지역이라고 했죠. 이 지역은 당연히 북한보다 윗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한대기후 지역은 아니고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A지역은 티베트 자치구에 해당한다. 티베트 자치구는요, 중국 서남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만 고른다 했을 때 기억 디귿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24번. 자,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좀 더 파이팅을 해봅시다. 내 국가의 특성에 대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덩그러니 표현이 되어 있고 가, 나, 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일단 중국이 하나 있겠다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도 마킹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필리핀입니다. 그렇다면은 중국과 일본과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정보가 왼쪽 그래프에 담겨 있겠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적절한 거 찾아봅시다. 자, 노년층 비율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30%쯤으로 나타난 곳 어디일까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죠. 가장 선진화되어 있으면서 경제 규모도 상당히 큰 일본입니다. 물론 총 파이로 따졌을 땐 중국이 일본보다 규모가 커요. 그 국내 총 생산이라고 하는데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 합을 국내 총 생산이라고 합니다. 전체 파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중국이 일본보다 크거든요. 원래 일본이 더 컸었는데 중국이 조금 따돌린 지 꽤 됐죠. 그래서 중국이 1등이긴 한데 자, 하여튼 간에 이 개인 소득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1위예요. 굉장히 잘 산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근대화 시기가 다른 여타 여기에 나와 있는 국가들에 비해 빨랐기 때문에 선진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부작용인 고령화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성장은 최근 들어서 많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뭐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90년대 이후로요. 그래서 네, 중국은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덜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일본이라는 거 우리 캐치를 했으니까 이제 나와 다만 구분을 하면 되는데 다의 특징이 뭡니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거 좀 중심적으로 보면 돼요. 유소년층 비율이 굉장히 높죠. 개발도상국인 필리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중국이다. 그런데 인구 규모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세기를 딱 박을 수 있죠. 중국이 제일 커요. 이해되십니까? 자, 1번부터 봅시다. 나는 초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중국은 아직 초고령 사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초고령 사회가 되려면요. 전체 인구 중에서 20%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여야 돼요. 이렇게요. 이게 20% 업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자, 2번. 다는 대한민국보다 생산 가능 인구가 많다. 필리핀은 자, 한번 봅시다. 필리핀 인구 규모가 1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1억이다. 한국은요? 5천만이죠. 여러분들 뭐 안 보셔도 아시죠? 여기 일본으로 가버릴 뻔했는데 0.5억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했을 때 요거는 평가원 기준에서 봤을 때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비중을 한번 찾아볼게요. 필리핀은 일단은 31% 정도, 31% 정도가 유소년.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한 5.5%, 그냥 5%라고 할게요. 5% 정도가 노년층이라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36% 정도는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고 64% 정도가 생산 가능 인구예요.
필리핀은 64% 정도가 생산 가능 인구다. 그런데 총 인구가 1억이라고 했으니까 64% 곱하면은 6,400만 명이 생산 가능 인구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국 계산할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는 총 인구가 0.5억이니까 당연히 생산 가능 인구가 많겠어요. 압도적으로 많네요. 자, 3번. 나는 가보다 중위연령이 높다. 자, 중국은 일본보다 중위연령이 낮겠죠. 고령화의 정도가 일본이 훨씬 심하니까요. 중위연령이라는 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구를 연령순으로 쭉 세워놓았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연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4번. 다는 가보다 총 부양비가 높다. 자, 총 부양비는 뭐냐면요.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가, 자, 15세 미만,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정도를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로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수 분의 15세 미만 인구 더하기 65세 이상 인구,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다 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는 가보다 총 부양비가 높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좋냐면요, 필리핀은 개발도상국이잖아요. 그래서 유소년층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일본은 고령화 국가여가지고요, 이 노년층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은 자,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이것도. 근데 사실 요것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지금 1인당 국내 총생산 보이시죠? 3만 달러 초과가 있고 1만 달러 미만이 있는데, 여기 필리핀은 1만 달러 미만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일본은 3만 달러 초과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엄밀하게 계산을 해줘도 나쁘지 않겠지만, 자, 일본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상당히 필리핀에 비해서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총 부양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5번. 국내 총생산은 가나다 순으로 많다. 가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나가 제일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국내 1인당이 아니에요. 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일본이고요. 그 다음 필리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이렇게 24번 살펴봤고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 이르렀습니다. 자, 끝 문제로 올수록 선생님이 더 파이팅을 외치게 되는데,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해요. 24번 문제도 사실은 뭐 별다를 게 없었는데 25번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배경 지식만 있으시면 돼요. 자, 지금 1차 에너지원 소비량 비율 변화가 196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까지 쭉 표기가 돼 있어요. 자, 기억을 해두세요. 첫 번째, 석유. 두 번째, 석탄. 여러분들, 2권 5단원 공부하게 되시면 바로 알게 되실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천연가스고요. 그 다음에 요 흰색 부분, 요거는 수력입니다. 자, 그러면 1번으로 가봅시다. 우리 지금 적절한 거 골라야 되고요. 1번, 브라질은 수력 소비량이 천연가스 소비량보다 많다. 브라질 한번 가볼까요? 브라질 어디입니까? 여기 있죠. 자, 수력 소비량 여기 나와 있고요. 천연가스 소비량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 있습니다. 확실히 많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네 국가 모두 화석에너지의 국가 내 소비량 비율은 60% 이상이다. 자, 여기 보시면 네 국가의 소비량 비율이 나와 있는데, 자, 화석에너지 다른 데서는 충분히 그럴싸한 것 같은데, 지금 요 러시아 보니까 어때요? 러시아는 천연가스가 굉장히 풍부하게 분포해 있어서 그런지 소비량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3번, 라는 주로 운송수단의 연료로 이용된다. 라가 뭡니까? 수력이죠. 수력은, 자, 요거는 그 송전선을 타고 전력을 공급하는데 보통 많이 활용이 되고요. 운송수단의 연료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잘 사용되지 않고요. 석유는 석탄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아닙니다. 석탄이 석유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5번, 다는 나보다 연소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 천연가스가 석탄보다 연소시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죠. 그래서 친환경 가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해설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선생님이 약간 목이 아픈 상태에서 오전
3시 19분까지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수능 통합사에 대비하시는데 그리고 나머지 시험 잘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통합사회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능 통합사회 예시문항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계화 평화 비중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자료를 해석을 하고 추론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전체 25문항의 절반 정도에 이르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를 보고 해석하고 정확히 해석해가지고 추론하는 데까지 이런 트레이닝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수능은 훨씬 더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 거거든요. 요거는 맛만 보여줬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놀 생각하지 마시고 통합사회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다가 큰 코 다칠 때니까 고1 6월까지 공부 많이 하셔서 모의평가, 첫 모의고사 때 상대평가로 실시가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를 해서 좋은 에너지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긴 마라톤으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첫 세대예요. 2028 입시의 첫 세대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목표했던 결과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